2년 전 총선에서 선거를 약 40일 앞두고 동탄 출마 선언으로 국회의원이 된 분이 있습니다. 이번엔 지방선거를 약 70일 앞두고 어떤 행보를 할 건지 또 관심인데요. 일단은 선거 지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이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보수 재건을 위해서 경기지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은 일단 서울시장 후보는 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다른 굵직한 지역에서는 후보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이번 선거는 그 광역단체장보다는 좀 뭐 기초, 이런 전략 지역 이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부산에 지금 이미 정의한 후보라고 예. 공천장 받아가지고 활동하고 있고요. 도합 한 7군데, 8군데 지역에서 지금 광역단체장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지도는 아직까지 좀 낮겠지만은 다들 TV 토론에 참여할 자격이 있고 무엇보다도 지역에 대한 애착이 많은 분들이니까요. 아마 지역에 이제 좀 있으면은 눈에 띄는 개혁신당 후보들이 많을 겁니다. 경기도지사 후보는 혹시 누구를 내실 생각이신지? 지금 어떤 분 한 분과 계속 접촉 중인데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런데 그분이 고심이 큰 것 같습니다. 오. 예, 그래서 그분에게 또 만나 뵙고 계속 이야기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근데 또 이번 선거에서 지휘자 하고 계신데 네. 주변에서 지휘만 하지 말고 좀 악기도 직접 연주해라 뭐 이런 출마 권고, 권유 많이 좀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요. 지난 한 2년 전만 해도 제가 동탄 당선되기 전까지 네. 저한테 선거 나가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네. 뭐냐면은 뭐 제가 지금까지 있던 저에게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의 기회는 다 나갔고요. 작년 대통령 선거도 나갔고 결국 이준석이 선거를 내빼기보다는 어려운 선거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저는 개혁신당 창당한 다음에 총선 대선을 제가 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선거를 지금 하지 못했어요. 예,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 할 때도 그때는 오히려 제가 국회의원 선거 나갈 기회가 보궐로 나왔는데 아니다, 당대표라는 사람은 여러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자리이고 저는 그때 종로 보궐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갔거든요. 네. 그때 거기 당선이 확실했어요. 민주당이 불출마해가지고. 그래서 안 나갔었는데 지금은 저한테 일부 호사가들이 뭐 이준석이 뭐 내 빼는 거냐 이러는데요. 참 웃긴 얘기입니다, 그거는. 예. 그러면 뭐 이번에 경기도지사 출마는 전혀 생각 없으세요? 그게 만약에 동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뭐 경기도라는 큰 범위에서 동탄을 도운 일이 있다면은 동탄 주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일단은 좋은 결과 내는 게 1차 목표이실 테고 그럼 그 다음 목표는 동탄 재선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동탄 주민분들이 아니 경기지사가 돼서 네. 동탄 잊지 말고 더 잘 챙겨달라 이러면 나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정치 역정은 정말 복잡하고요. 특히 재작년으로만 가도 이 계엄이 터지고 이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고 다만 앞으로 이제 동탄 국회의원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에 동탄의 산적한 교통 현안이나 이런 것들 풀어내는 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수 농계획 중에 한 분인 그 조갑재 대표가 그런 말씀하시더군요. 대표님하고 오세훈, 한동훈 이 세 분을 보수 재건의 삼각편대다. 이렇게 규정한 거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서 예. 사실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 그러면 한동안 정치판에 상수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스타일이나 아니면 역할 같은 것들이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례 없는 4선 서울시장으로서 예전에 2021년에 보수가 탄핵 이후에 계속 고생하고 있을 때 그때 첫 승리를 가져다 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옆에서 도우면서 승리를 일궈냈던 게 저 이준석이었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바탕으로 당대표가 당선되어서 대선 지선 승리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승리를 위해 가지고 궁합이 잘 맞는 뭉칠 수 있는 조합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이 오세훈, 이준석의 상대편에서 오히려 견제를 해왔던 사람들. 예를 들어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오세훈 시장이나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썼던 것이 소위 한동훈 대표나 그 주변 사람들이거든요. 그 소위 명태균 사건, 지금 보면 얼마나 웃긴 사건입니까? 명태균 씨 그에 대한 모든 혐의가 지금 사실상 무혐의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건을 부풀려가지고 이준석, 오세훈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려고 했던 게 바로 한동훈계와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신뢰관계가 없어요. 예. 그 안에 정치 수싸움만 있을 뿐이죠. 네네. 같은 진영이든 어쨌든 관계없이 나를 위해서 저 사람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 시장님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한 팀처럼 느낄 때도 많다.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덕담도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세 분이 연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입장을 바꾸거나 아니면 과거에 예를 들어서 사과하지 않는 한 바꿔도 안 믿는다니까요. 한 안 1년 믿어요. 전에 가보면요. 네. 이준석
오세훈 날리기 위해 가지고 무던히 애를 쓰고 그분과 함께하는 분들 방송 나와서 맨날 떠들었던 게 뭐 좀 있으면 뭐 그분 따라다니는 분들 중에 몇 분은요 저한테 빨리 검찰 가서 조사받고 뭐라 그렇게 법적 처벌 받으라고 방송에서 기우제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정책을 놓고 그 정책에서 대안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더 나은 대안이 선택받는 그런 파지티브한 정치도 있는 거고요. 그분들 같이 맨날 뭐 누구 감옥 보내라 직업이 그거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누구 맨날 감옥 보내야 된다 이런 거로 하시는 분들 윤석열에서 봤잖아요 저희가. 근데 저희는 그 정치판에 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 그 연대에 관련된 질문에 그 지금 오세훈 시장과 좀 호흡을 맞추고 있는 김병민 정무부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잠깐 듣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선거의 기본은 뭉치고 합칠 수 있는 데까지 다 끌어모아서 중도까지 외연 확장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상대 정당 입장에서는 저쪽에서 오히려 더 왜소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선거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뻔히 보이는 길인데 왜 이걸 안 하냐.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과 이해관계가 다 있을 텐데 내가 갖고 있는 욕심들만 조금만 내려놓게 되면 유권자와 국민의 마음에 다가서는 게 저는 정답, 교과서 같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병민 부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연대.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 빼고 오세훈 시장과는 가능성이 있나요? 어떤 형식으로든? 저희 뭐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 나와가지고 예. 열심히 그 주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뛰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선거 연대나 이런 거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이 하는 어떤 정책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주 냉정하게 하는 편이고요. 제 생각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언급이 나오면 나올수록 저기는 아마 오세훈 시장 측도 그렇고 저희도 손사래를 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 지금 그 조갑재 대표가 제안한 것도 보면요. 네. 뭐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삼자 간의 연대를 하라고 하는데 거기서 보면 득 보는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고 이준석은 제일 어려운 선거 나가야 되는 거고 제가 선거를 피하는 것도 아니고 총선 뭐 대선 지선 다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제가 안 나가면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들 아마 그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 다급해가지고 그런 언급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말이 많을수록 될 리가 없습니다. 그게 아마 조갑재 대표도 그런 것 같아요. 보수 재건이라는 큰 대전제에서 뭐 연대를 안 하더라도 예를 들면 오세훈 뭐 지금 서울 나오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 부산으로 좀 나가고 대표님도 경기에 그냥 나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보수 재건의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연대를 안 하더라도. 그 이준석 뭐 억울한 누명 찢었죠 내쫓은 그 당이 보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은 전혀 도와주고 싶은 거 없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 반성하지도 않고 저는 지금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단다 고마울 일 하나도 없고요. 예, 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저 개인으로 봐도 그렇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제가 저를 어려운 선거에 당선시켜 주신 동탄 주민들께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동탄 주민들에게 제가 약속한 것이 있고 그거 지키기 위해서 지금 거의 밤새도록 일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공학에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밖에서 떠도는 사람에게 좀 유리하겠거니 이런 거는요. 그건 그쪽 팀에 생각할 일입니다. 예, 자꾸 그렇게 뭉뚱그려가지고 뭐 보수 진영 이렇게 하기에는 저만큼 보수 진영을 위해 가지고 대선 지선 이겨주고 뭐 할 거 다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에 총선 이긴 다음에요. 네. 그때 제가 영입됐죠.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선거에서 이겨본 당 대표는 이준석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로 해줬으면 됐지. 제가 뭐 공공적인 어떤 목표를 위해서 뭘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미안해야 될 일이지. 제가 뭐 그걸 회피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은 거기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약 공공적인 목표를 위해 가지고 뭐 하려면은 국민의힘의 누구 관계자랑 어떻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 목표가 달성될 수 있겠으나 지금 뭐 개인적인 일탈 또는 그 가족의 일탈로 지금 밖에서 떠도는 분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게 같이 한다는 공공적인 목표도 아니고요. 저는 다급한 건 알겠지만은 아무한테나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지금 보수 연대 얘기 나올 때마다 대표님 언급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좀 뭔 것 같으세요? 나머지 당대표는 다 졌다니까요, 지금까지. 그 국민의힘 대표한 사람들 지금까지 다 지고, 뭐 황교안, 뭐 홍준표 대표도 지방선거에서 참패당했고, 그 앞에 비대위원장들도 참패당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서야 이제 다급한 거죠. 지금 와서 어제였던가요? 국민의힘에서 공직 후보자 적성평가, PPAT라는 그거 만드신 거잖아. 그거 만든 게 전데, 그거 만들었을 때는 이거 하면은 뭐 당이 망하는지부터 해서 하다가 해보니까 이제 그런 거 없이는
새로운 정치인들이 들어오기 힘들고 기존에 있던 정치인들 능력을 평가하기 어렵고 하니까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지켜볼 뿐입니다. 지금 제가 성급하게 뭐 그쪽에 힘을 보태거나 할 생각도 없고 저희 개혁신당이 성장하는 것 외에는 저희는 관심 없습니다. 지켜본다는 말씀이 혹시 뭐 정말 진정성 있는 다른 제안이 온다면 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멀쩡한 당대표를 뜯어가지고 범죄자 만들려고 노력해가지고 내쫓은 다음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뭐 반성을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거기다 그 윤석열이라는 그 행동의 수괴가 지금 저렇게 내란으로 지금 잡혀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준석한테 한마디 할 용기가 없어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저러고 있는 당이 그런 걸 할 거란 기대를 하면 안 되고요. 그거야말로 감나무 밑에서 지금 뭐가 떨어지기 기다리는 거고 이준석의 정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길이 없으면 길 만들어서 가는 정치지. 제가 그런 데 집착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잠깐만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대구 서문시장에 갔다가 부산 구포시장에 갔다가 서울 경동시장에 왔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뭐 전국적으로 한 10몇 곳 될 가능성도 있는데 한 전 대표 행보를 좀 가만히 보시면 혹시 어디를 나가려고 염두에 둔 행보로 좀 보이세요? 저는 보통 정치인의 행보는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하겠다 정도를 보통 얘기하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방송 나가면 한동훈 전 대표가 나라면 저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게 기분이 나쁘겠죠. 왜냐하면 본인은 못할 판단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간단히 생각해보면 돼요. 2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이준석이 냉정하게 민주당이 그 전 선거에서 65% 지지를 받은 동탄에 가서 선거 뛰겠다고 할 때 여의도 바닥에 있는 모든 평론가, 방송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준석이 드디어 미쳐가지고 정치적으로 불꽃을 태우고 산화하려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방송 다 떠들었습니다. 갑자기 저길 왜 하면서. 그러니까 지도자는요 고독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본인이 남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정치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보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전문가다, 내가 전문가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박지성, 손흥민한테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건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지. 박지성, 손흥민이 평론가 말 듣고 축구한다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아마 해야 될 겁니다. 타당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금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금 대구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대구에 대한 애정도 원래 좀 많으신데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그리고 주호영 의원이 컷오프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모두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정치신, 한 사람은 당내 지역구의 육선. 이 둘을 콕 찍어서 컷오프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큰 코 다칠 겁니다, 나중에.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대구라는 지역이 예전에 김부겸 총리를 한번 국회의원 만든 적도 있었고요. 이번에 김부겸 총리가 나온다는 말이 많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이전 투구 우리가 뭐 거기 예비 후보라고 6-7명 나와 있다고 했지만은 대구의 산적한 문제들 특히 교착 상태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 가지고 단 한 명도 제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뭐 말씀하셨겠지만 그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개혁신당에서 지금 이수찬 후보가 나가 있지만은 이수찬 후보는 상대적으로 정치 신인이지만은 대구 공항 이전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한번 다른 생각을 좀 해보자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활발하게 주장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무럭무럭 나와가지고 경쟁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이진숙 그 전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주호영 부의장이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뭐 현직 의원들 나와 계신 분들 그런 정책의 대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각자 정치 구도에서의 대결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장기판의 말로 뜻이요? 개혁신당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뭐 사실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저희는 새로운 관점으로 대구 시민들에게 지금까지 대구 정치권에서 한 20-30년 동안 똑같은 문제 몇 개를 붙들고 지금 계속 정치인들이 우거먹고 있는데 바꿔보자 판을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가 특히나 또 이재명 정부 1년을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온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잠깐 보겠습니다. 긍정평가만 좀 보면은 전주보다 1.9%포인트 오른 62.2%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만 18세상 남녀 2,513명을 대상으로 무선 ALS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냉정하게 좀 말씀하신다면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원래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적인 평가를 할 때
대한민국에 위기가 왔을 때 지도자가 그에게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보고 판단 많이 위기 합니다. 대처 능력. 예. 뭐 꼭 그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보면 원래 젤렌스키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전쟁이 났는데 본인이 최전선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평가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란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국제 정세라는 것이 거의 지도자 중심으로 뭉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헤쳐나가기 어렵다는 인식 자체가 그 기저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 지도자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지율이 판단되는 것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 대처를 하고 있는 모습은 사실이거든요. 네네. 네, 긍정 예를 들어 평가하시는 건가요? 유가에 대해서 저는 경제 정책상 완전히 관점이 다릅니다. 가격 통제라는 것은 언제나 나중에 튼살이 생기게 마련이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가격 통제를 하는 것 자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 자체가 지금에는 평가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부작용이 나오면 나중에 조금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은 그런 적극적인 대처에 대해 가지고 좋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관련해서는요. 예를 들면은 본인의 집을 내놓거나 어제 오늘 얘기 나온 것처럼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그 다주택자가 있거나 비거주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 빼라라고 하는 일련의 이 지시들. 이거는 좀 일관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반농담 해보자면요. 네. 저런 식으로 해서 다주택자를 이제 고위직에 배제하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그랬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하게 집 팔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공적인 마인드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용으로 다주택자 배제하자 그러겠지만은 네. 다주택자든 무주택자든 일주택자든 간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제일 높은 사람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경제를 잘 알고 그래서 실물 경제에 대한 관점이 괜찮은 분들 중에는 또 거꾸로 주택을 여러 번 사고 팔고 또 주택으로 재산 정치 해봐가지고 이걸 잘 아는 분들이 또 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선한 마음으로.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무주택자, 뭐 예를 들어 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는 분들이 더 잘할 것이다. 아니면 이거 자체가 어쩌면 방향이 잘못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부정한 방법으로 다주택자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다수의 다주택자들은 어떤 식으로 재산을 증식했고 근데 재산 증식한 것 중에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상 네. 예를 들어 제가 재산이 1,000억 있습니다. 그럼 그중에 다 주식 갖다 넣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안정성 자산인 부동산을 선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 중에 뭐 1, 200을 부동산 넣는다. 그러면 다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인데 너무 저런 식으로 일도 양단으로 해버리면은 글쎄요. 저는 그분들이 더 나은 부동산 정책을 짤 것이다. 저는 전형적인 저건 포퓰리즘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포퓰리즘 정책이다. 그러면은 추경 얘기 잠깐 해보면 아니 예. 정작 얼마 전까지 부동산 투자 열심히 하시려던 분을 뭐 예산처 장관 만들려고 하던 분이 대통령 아닙니까? 네네. 청약제도를 끝까지 이해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원펜타스 청약 받으려고 하시던 분을 장관 만들려 하던 분이 그거 그러면은 갑자기 철학이 바뀌신 건지 저는 뭐 글쎄요. 저는 비거주 부동산도 본인이 얼마 전까지 걸리셨던 거고 네.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갑니다. 추경 얘기해 보면은 그 민주당이 지금 2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할 거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 애초 전문가들은 한 10조 안팎에서 좀 되지 않겠는데 생각보다 큰 규모로 가닥이 잡히고 있어요. 어떤 의견이세요? 지금 최근에 이란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예. 이게 소비자 물가에 굉장한 부담이 될 겁니다. 예, 이미 유가는 상당 부분 올랐고 그 외에도 그에 영향받는 것들이 많이 오를 예정인데 이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되면은 돈이 더 풀리면은 당연히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겁니다. 이게 자꾸 몇 가지 위기 상황이 같이 닥치니까 이것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를 특정할 수 없어서 지금 이제 계속 괜찮다고 그러는 거지. 사실은 작년부터 돈 풀기 해가지고 상당한 규모의 환율 문제 또는 물가 문제가 발생한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저는 25조라는 금액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내년도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한 법인세를 납부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선반영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좀 아쉽습니다. 한 가지 현안 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금 전한길 씨 최근에 그 토론도 하셨던 네. 전한길 씨 유튜브 채널에서 한 남성이 비자금 의혹을 그대로 방영한 것을 두고 정말 한심하고 악질적이다고 비탄하면서 엄중하게 단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또 그러더군요. 공소 취소 거래설 의혹을 제기한 이 방송을 한 김어준 씨가 수사받으면 나도 수사받겠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뭐 그건 전환기 씨 생각이고 수산 받을 겁니다, 어차피. 예. 그런데
뭐 보수 유튜브라는 곳들이 요즘 보면 이제 뭐 한동안 탄핵 장사, 계엄 장사 하다가 지금 부정선거 장사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에 대해서 지적하면은 이제 막 그 가짜 뉴스로 이제 장사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저에 대해서는 뭐 저희 어머니가 무슨 뭐 조선족이니부터 해가지고 지금 다 고소해놨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 보수 진영에서 계속 떠드는 것 자체가 말세적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만 놓고 보면은. 이제 한탕주의에 깃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 비자금 1조가 있다 뭐 이런 거 퍼뜨리는 이유는 한 방에 날아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야구 경기할 때 뭐 한 10대 0으로 지고 있으면은 8회 뭐 9회 이쯤 가면은 아기자기하게 뭐 주자를 모아서 점수 낸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큰 스윙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거꾸로 뭐 최순실 비자금 몇 조 뭐 이런 거 하시던 분들이 지금 이제 법적 조치 받으시는 것처럼 거꾸로 진영의 상황이 역전되니까 계속 그 큰 스윙 하는 건데, 저는 이 방송 지금 보고 계신 보수 진영의 유권자분들이 있다면요, 저런 분들이 보수 진영에서 떠드는 한 절대 집권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큰 스윙이라고 하는 것은 삼진당하기 딱 좋은 거고 네. 계속 그냥 거짓말 섞어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희 어머니 전혀 그 조선족이랑 아무 상관없고요. 네. 경북 상주 양촌 출신입니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얘기 좀 해볼게요. 지지도를 먼저 좀 볼게요. 네. 그 지난해 12월부터 오늘까지 나온 결과를 저희가 쭉 종합을 해봤는데 잠깐 보면 지금 표시된 게 1월 둘째 주가 4.3%로 가장 높았고 조금 주춤하다가 2월 넷째 주에 좀 많이 내려갔다가 이번 주에는 전주보다 1.2%포인트 상승해서 다시 4.0% 4%대로 올라왔습니다. 지지율 추이에 대해서 의미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개혁신당이 항상 선거 때 예.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정당이라는 인터뷰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 보시는지요? 우선 개혁신당의 특징이 젊은 지지층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젊은 지지층이 사실 응답을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젊은 지지층 중에서도 학생으로 잡히는 거예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냐 아니면 직장인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저희에 대한 지지도가 차이 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시점에 여론조사 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한 뭐 지금 보이는 것처럼 2에서 4 사이 이렇게 집계론 잡히고 있는데요. 항상 여론조사는 모름 없음이 또 많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름 없음의 상당수 분들은 양당 정치에 혐오를 느끼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면 또 선거 때 그분들이 결집하는 양상이 개혁신당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저 지금 인용하신 여론조사 수치에서도 네. 지금 조국혁신당이 12석 정도 되고요. 저희가 3석인데 정당 규모가 한 4배 차이 나는데도 저희가 지금 그들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오거든요. 저 조사 기준으로. 네. 저는 뭐 앞으로 더 정진해가지고 저희가 저것보다 몇 배 높은 지지율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거대 여야 민주당과 국민의힘 현직 분들이 개혁신당에 합류하고 있다라는 네. 오늘 말씀도 하셨는데 혹시 그게 그 뭐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뿐만 아니라 양당에서 혹시 공천이 컷오프되거나 그런 지자체장 분들이거나 아니면 중진급 인물도 혹시 접촉 의사를 보이는 분이 있나요? 뭐 선거 때는요, 한 접촉이 한 100번 오면요, 네. 그 중에 실제로 한 10분, 20명 정도가 만나서 얘기를 좀 하게 되고, 그 중에 나중에 한 3, 4명? 이 정도 이제 실제 합류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열어놓고 저한테 요즘 연락 진짜 많이 오는데요. 그래요? 예, 뭐 사실 보수 진영 계열에서 오시는 분들은 제가 모른다기보다는 다 알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과거나 현재를 저는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예, 개혁신당이 가야 될 길에는 미래의 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래를 바라보고 같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뭐 저는 만약에 그 미래에 공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길을 내어드려야죠. 종종 듣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참 이준석 대표는 참 잘 보이는데 네. 개혁신당이 잘 안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좀 투영하시겠어요? 뭐 사실 제가 정치 업력이 저희 당에서는 좀 높기 때문에 네. 인지도가 누적된 것도 있을 테고요. 오늘 당장 지금 우리 천하람 원내대표만 해도요. 오늘 지금 박홍근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박홍근 후보자의 뭐 병역 비리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과거에 말이 바뀐 부분이라든지 지금 또 유튜브나 아니면 또 지금 바로 채널 돌려보시면 나올 거거든요. 한번 보시고 정말 3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개혁신당이 12석 가진 정당보다 아니면 100석 가진 정당보다 더 야당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은 꼭 이번에는 한번 개혁신당 신뢰하고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예. 낡은 선거 문법을 똑똑하게 바꾸겠다라는 포부. 이번에 지방선거 결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